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애니어그램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는 이론인데요. 사실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이 애니어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BTI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기질론도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절대. 근데 나름 이제 다 쓸모가 있어요. 그것만의 이제 장점, 강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래서 사실 성격 유형이라는 거는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는 우리가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쓰면 되는데, 이제 저는 다른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대충 공부를 다 했는데 쭉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에 꽂힌 거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다른 성격 유형 이론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거를 이제 뭐가 다른지 살펴보면 애니어그램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 분류지만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기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격이 아니라 고착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분류를 해요. 네.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많이 배웠는데, 성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이제 같은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대처하는 그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사람만의 이제 고유하고 일관적인 그런 양식 패턴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고착이란 무엇인가? 고착이 뭘까요? 고착은 성격보다 더 근원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고착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워.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제가 이걸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성격 유형 분류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애니어그램을 흔히 말해서. 근데 애니어그램을 깊이 공부하면 성격 유형보다는 그 근원이나 동기나 고착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들었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성격 분류 유형이다 얘기하고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 저 안 들었어요. 왜? 전제부터가 틀렸거든. 성격은 변하는데, 내가 아는 성격은 분명히 변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더 심연의 고착이나 동기를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흔히 들을 때는 성격 바뀌잖아요. 바뀌죠. 그리고 우리 딱 분류 유형도 애니어그램에서는 1번 뭐 번호는 안 바뀐다 얘기하니까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딱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착을 뭐 공부하긴 했지만 작가님이 그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성격은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격 심리학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해서도 성격이 크게 안 바뀌죠. 이것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은 변하니까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건 틀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편견부터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격은 물론 변해요. 그렇지만 크게 안 변하니까 변해봤자 쬐끔 왔다 갔다 요거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 진짜 놀라운 게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1번부터 9번까지는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유형은 바뀌어요. 네. 근데 번호 자체가 안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는 뭐 3번이었는데 지금은 5번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예 애니어그램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저항감이 확 있는 거야. 내가 성격이 분명히 어릴 때랑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뀐다고 하냐.
근데 사실은 안 바뀐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과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먼저 우리가 딱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맞아요.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안 바뀌는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격에서 안 바뀌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애니어그램에서는 고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격이랑 고착은 분명히 틀려요. 성격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성격인 거고 고착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동기,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파악하는지에 더 깊은 부분을 고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요 성격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유형인데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성격이 겉으로 보기에 다른 거랑 그게 그 사람의 근본이 다른 거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매달려 있어서 여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는데 그거를 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예는 화를 내는 거를 가지고 쓰는데 자 화를 자주 낸다. 화를 자주 안 낸다. 이거는 성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화를 평균보다 많이 내시는 편입니까? 안 내는 편이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다 중간이라고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았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화를 나는 좀 참는 편이다. 참아. 이게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화를 낸다, 안 낸다가 화를 낸다는 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나는 화가 나면 표현을 한다. 어떻게든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표현해요. 화를 내는 건 어떻게든 표현을 한다 하면 화를 내는 거고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사람들이 대체로 모르게 넘어간다. 나도 모른다거나. 근데 그거 저는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는 표현 많이 하고요. 안 친한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던지면은 그걸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걸 완전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르죠. 근데 화를 자주 내는지 안 내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본인들은 다 참는다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돼? 그렇지. 본인들은 다 평균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거는 옆에서 세어보면 돼요. 이 사람이 그 화를, 분노를 표현하는, 물론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는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화를 표현을 하는지 안 내는지 그거를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그런 거는.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평균이 이렇게 있고 또 내는 사람, 덜 내는 사람.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건 사실은 애니어그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니어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화를 내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보통 세 가지 사람의 힘의 중심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본능, 감정, 이성. 그래서 화도 본능에 기반한 화가 있고 본능에 기반한 화는 뭘까요? 왜 나는 화일까? 배고파. 그렇지. 잠 못 잤어. 맞아. 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생존해. 싶은데 생존에 기반한 화 있어요. 배고프면 화나는 거 있죠. 근데 뭐 상황을 보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한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렇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화예요. 이거는 동물도 갖고 있는 거죠. 감정에 기반한 화는 그보다는 윗단계인데 그렇다고 더 고차원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나는 화인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서운해. 제가 나를 무시해. 이런 데서 나는 화 있잖아요. 이거는 동물한테 이런 화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걔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이성에 기반한 화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약속이나 규칙 같은 거죠. 근데 약속을 깼어. 근데 누가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깨가지고 화가 나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사실 본능적인 화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직접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약속을 깨고 규칙을 깨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약간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예상이 맞아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나는 이렇게 왜냐면 규칙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플랜을 짜는데 누군가가 그걸 막 깬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 내 계산대로 안 될 거거든. 그럼 불안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정의가 아닌 것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화라던가 이런 건 이성에 기반한 화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서 경우에 다 화가 나겠죠? 그러나 내가 어디에 특별히 화가 꽂혀 있는가 이거 세 가지 다 누구나 똑같이 화가 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런 거는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저런 거는 화가 나.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화가 많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통찰을 하는 거지 화를 몇 번 내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제일 화가 많이 나십니까? 저는 맨 끝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터질까봐 나는 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고착이 있잖아요. 각자의 성격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편에 애니어그램의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성격 유형이 이렇다 저렇다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그거를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둘이서만 너무 지겹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편부터는요. 매 회마다 게스트를 모실 거예요. 그 성격 유형 대표 게스트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모실 거예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이제 게스트 없이 우리가 쭉 이제 이론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제 저는 5번 유형, 이제 우리 도사님은 6번 유형. 5번과 6번의 예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거 있죠? 네. 나는 누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규칙을 깨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와도 그게 그렇게 화가 난다. 그거는 진짜 6번 유형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화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미래를 생각해서 아직 오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내가 옆에서 보면 있잖아. 누가 제 남자친구도 6번이잖아요. 제 동생도 6번이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애들 보면은 가서 보면은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차를 거지같이 해놨어. 그래서 내가 차를 못 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옆에 해놨어. 나 그런 것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차 못할 것도 아닌데. 아니 나가다 긁으면 어떡해. 아 몰라. 나는 왜 화가 나는지 몰라.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려진 시뮬레이션이 되게 그러니까, 잘 그려져.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가다가 긁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나는 거지. 이게 불안에 기반한 화잖아. 아니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주차를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해놓고 갔을까? 너무 공감한다. 내가 그럼요. 이 얘기하면은 6번 아닌 사람들은 다 내 말을 그러니까 그게 왜 화가 나 이러거든. 근데 6번은 너무 그게 너무 모든 상황이 거야.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려져서 불안한 거랑 그게 이제 분노로 연결된다는 거를 그런 화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맞아요. 아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왜 화를 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데 아우 너는 왜 그걸 갖고 화를 내? 이러면 싸우는 거야 이제.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성격을 알면 아 또 그래서 화가 났구나. 저 새끼는 왜 차를 저렇게 내가지고 옆에서 또 시끄럽게 나도 같이 욕하게 되는 거지. 그럼 또 수그러든다? 맞아. 6번 유형의 고착이 뭐죠? 불안이죠. 맞아요. 6번 유형들은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없어.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데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돌발 상황이 계속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힘내세요. 6번 유형들 힘내세요. 그게 6번 유형 고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5번 유형인데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5번 유형이 화를 잘 안 내요. 그래서 5번 유형 같은 경우에 고차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화를 표현을 안 하느냐 이 이유를 갖고 또 분류를 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화가 나는데도 화를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또 그것도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비이성적인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 중에 하나인데 관계를 깨트릴까봐 내가 화내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고 나를 미워할까봐 이제 화를 참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를 내는 게 굉장히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가지고 지랄지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다, 너무나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5번 유형은 왜 화를 안 내는 것 같으세요? 3개 다요. 아니에요. 아, 힘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해서 3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상관없어. 뭐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은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이거 1번 유형. 아, 나 이해 잘못했다. 5번 유형에서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3번. 5번이 화를 참는 이유. 다시 질문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5번 유형이 화를 참는 주된 이유는 셋 중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3번이요. 그쵸, 3번째죠. 귀찮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해 안 됨. 이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 되니까 화를 참는 거는 1번이나 3번 유형의 경우고요. 이게 관계를 깨트릴까봐 화를 참는 게 9번 유형이에요. 그리고 근데 사실 9번 유형의 경우도 귀찮아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5번 유형 같은 경우는 관계 때문에 화를 참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5번 유형은 그냥 이게 진짜 기본 세팅이에요. 5번은 대체로 화가 나는 순간 모든 감정적인 소모를 다 싫어하거든요. 5번도 감정이 있는데 물론 남들에 비해서 좀 둔하지. 둔하기는 하지만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이게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그게 삑 하고 발동을 해.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이렇게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황당히 당연한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하는데 5번은 화가 나는 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싸해져. 그 순간 발동된 거예요. 이거는 세팅이야. 이거는 사실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건데 화냈다고 달라질 게 뭐냐. 참 화내는 사람들 보면 기분도 좋다.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너무나 에너지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게 되는데 화를 안 내면 좋은 점도 사실 많죠. 그러나 안 좋은 점도 많고 이게 화를 안 내서 제일 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작가님이 뭔 얘기 하신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주변에 화잘 내는 사람이 많다. 화잘 내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저도 화잘 내는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나는 화를 내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 대신 화를 내서 해결해주면 저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해할 수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날 때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덮어두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그것도 에너지가 빨리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점점 얘한테 정이 떨어지고 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는 경험들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는 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다 마찬가지인데 에너지가 다 빨리면 그냥 제가 그 사람 놔버려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무렵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만나고 저의 고착을 알아낸 거예요. 5번 유형의 고착이 그럼 뭘까요? 5번 유형 고착? 초연? 뭐야? 초연은 좋은 거고. 그건 고착이 뭘까? 그 고착이 그거예요. 이제 인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6번 항상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5번은 에너지 낭비를 할까봐. 그러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에 매여 있어요. 인색. 인색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너무 피곤하고 나는 너무 이제 5번 유형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겸손한 면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 몸 하나 진짜 건사하기만도 너무 벅차. 근데 이거를 진짜 겨우겨우 사람 구실하기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면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는 그게 되게 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니어그램은 이런 고착들을 이제 각 번호만 알려주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는 달리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문제였나 항상 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딱 보여요. 근데 애니어그램이 다른 성격 유형이랑 다른 점은 이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성격 유형은 이런 성격 유형은 이런 특징이 있어. 장점, 단점 이렇게 하면 진단만 내도 딱 끝인데 애니어그램은요 고착을 알게 되는 거는요. 맞아 6번은 불안이 그거야. 너도 그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결국에는. 그거를 목적으로 배워요. 5번 유형이 이 에너지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사실 약간 강박관념이에요. 진짜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난다는 걸 알잖아요.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알잖아. 그럼 5번이라서 아는 게 아니지. 내가 요 정도 하면 병이 난다는 걸 알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 딱딱딱딱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색하게 구는 원인이 돼요. 근데 나는 맨날 아프니까 그렇지 남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안 그런가 보지. 물론 제가 체력이 약하긴 해요. 체력 좋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체력이 남들이라고 다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무리하면 아파요 남들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면 오히려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쟤는 내가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병날 게 뻔해. 내가 봐도 뻔해. 근데 그걸 하고 앉아있어.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 그러다 병난다. 근데도 해야 되면 꽂히면 하거나 뭐 그것도 사람마다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열정에 진짜 눈이 멀 수도 있고 아니면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5번한테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열정이고 헌신이고 헌신짝이고 다 나발이고 내가 아프면은 다 땡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럼 아파 진짜로.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냈어요. 나 같으면 못 해냈을 거야. 아플까 봐. 이렇게 몸을 아껴도 아파. 근데 너무 짜증나 그게. 이렇게 몸을 사려도 아파요. 근데 어쨌든 어차피 아플 거잖아. 그러면 좀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남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파도 되잖아요. 그렇게 몸을 사려도 아플 건데 근데 그거를 하기가 싫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남들을 보고 남들이라고 안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걸 해내는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진짜 애니어그램이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고착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제가 인격의 완성을 이뤘다는 게 아니고 알았다는 거.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관계에서 갈등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전에는 그냥 제끼고 넘어갔는데 말도 하기 싫다. 말해도 안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말하면 또 바뀌어요. 어떤 부분은 바뀌어. 어느 정도는 바뀌어. 완전히는 안 바뀌어도 얘기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맨날 옆에서 쨍얼쨍얼 거리면은 사실 또 사람이 이렇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게 되면 나가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럼 또 귀담아 듣는 게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거를 했더니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점점 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을 알아서 나는 이래서 그랬구나 끝 이렇게 하려면 사실 안 배우는 이만 못하다. 맞아요. 자기 정당화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저기서 벗어나는 게 어렵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왜 저렇게 제일 나쁜 것만 생각할까? 6번이면 내가 볼 때는 쓸데기 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 그 고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너무 쉽게 그러지 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을. 그럼 우리 허도사님은 애니어그램을 배워서 좀 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네,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애니어그램 찾고 강명 찾은 케이스인데요. 진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몰랐을 때랑 애니어그램 알았을 때랑 제가 화내는 동기를 알게 되니까 화도 확실히 좀 덜 내게 되고요.
좀 더 유연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상대방을 이해한 되게 편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확실히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조금 화도 덜 나고. 그쵸. 왜냐면 내가 왜 화났는지를 알면 화가 덜 난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모르고 화내는 거랑 지금 내가 그 부분 때문에 화났구나 라고 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상대방한테 그걸 얘기해서 나 이런 부분 하나니까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죠. 맞아요. 이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정이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막 특히 사번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 감정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감정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가치가 있는데 내 감정의 메커니즘을 알면은요 확실히 감정 자체는 수그러들어요. 그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진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뭐 생리전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여자들은 또 알거든요. 네. 이래서 또 남자들이 네. 감정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네. 여자들은 호르몬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맞아요. 생리전이지만 진짜 화가 나요. 화나요. 같은 걸 해도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겪기 때문에 물론 여자도 안 겪는 사람도 있으나 그거를 겪어본 사람은 정말 감정이 허랑하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 근데 막 짜증을 내다 갑자기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가까워 왔어. 그래서 짜증 나는구나 알면 짜증 들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그거 아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들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옆 사람도 알죠. 알면 좋지.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애니어그램 유형에 따라서 고착을 알면은 정말 많은 부분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남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애니어그램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역사가 시즌 1 때 안 했어. 재미없는 부분에서 넘어갔어요. 네, 스킵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애니어그램 교재 보면 항상 당연히 역사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것도 애니어그램의 본질이랑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내우니까 좀 읽을게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좀 안 좋아. 팟캐스트 할 때는 읽어도 티가 안 났는데 읽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다 아이패드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원시인같이 뽑아가지고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유형이랑 비교가 되는데 이제 애니어그램은 제일 많이 비교되는 그 성격 유형 분류가 MBTI라는 게 있어요. 네. MBTI는 16가지로 분류를 하는 건데 MBTI는 진짜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검사지를 하면 검사지에 나와 있는 결과대로 보면 되고 성격 유형이 중간에 바뀌어도 이제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실제로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이제 감안할 수 있는 이론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제일 그냥 정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유형 분류 이론이 MBTI인데 이 MBTI를 보니까 이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개발됐다고 하니까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이게 왜 MBTI인지 아세요? 나 이거 처음 알았다? 나 알았는데 까먹었다. 이름에 맞아요. 스펠링을 따가지고 만든 사람이 브리그스라는 사람이랑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둘이 모녀지간이래요. 그래서 이제 브리그스의 B 그다음에 마이어스의 M에서 MBTI래요. 그러니까 MBTI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칼 융의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이론대로만 하면 되는데 애니어그램은 딱 만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것과 그 애니어그램 도형 있잖아요. 도형 가운데 띄워주세요. 딱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쓸 것 같이 생긴 그런 신비로운 도형이 있잖아요. 그런 상징들이 아주 옛날에 고대 철학과 종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종교에서 언제서부터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뭐 기원전 2500년경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증명된 바 없으며 사람 성격을 9가지로 나누는 것은 적어도 4세기 전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뭐 그 역시 확실한 건 아니고 고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보편적으로 전승이 되어 왔대요. 근데 이제 특히 이게 14에서 15세기에 이슬람교에서 그 이슬람교도 분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비주의 종파인 이제 수피파라는 데가 있는데 수피예요. SUFI. 수피파가 이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애니어그램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여기서 구전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애니어그램 지혜를 전수를 했는데 이게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그때 문자로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 거야. 비기니까. 비밀로? 문자로 있으면 다 퍼질 수 있잖아요. 구전으로만 전승을 하면서 대충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확한 애니어그램의 모든 것은 딱 후계자에서 그러니까 후계자 중에서 2명만 뽑아서 2명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입으로. 왜 2명인지 알아요? 한 사람 죽으면? 맞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2명한테 가르치는데 한 명이 이제 후계자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후보고. 그래서 이 후계자인 사람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후계자 후보는 이거를 배웠어도 사용을 하면 안 돼. 우리 시대 잘 타고났네요. 위험한 지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애니어그램 지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대요. 근데 약간 진짜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진짜 쓸모가 있잖아요. 그럼요. 기가 막힌 부분이 있거든, 진짜.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 수피파한테서 이제 현대에 이제 와가지고, 애니어그램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바노비치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이름을 보면은 왠지 느낌이 오죠. 러시아 사람인데. 구지에프. 구르지에프. 이바노비치. 이분이 이제 이런 고대 종교의 그런 철학이나 지혜에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제 수피파의 그 애니어그램 보고서는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를 전파를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자를 만났는데 우스펜스키라는 제자를 만나서 이 사람 수제자인가 봐요. 이 사람한테 전승을 다 했는데 둘이 또 이견이 있어서 갈라섰어. 이게 애니어그램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또, 둘이 결정적으로 뭐가 또 안 맞았나 봐요. 누구는 관상을 보고 누구는 안 봤는지 아무튼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졌지만 둘 다 이제 그 학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구르지에프 학파랑 이 우스펜스키 학파랑 둘 다 쭉 이어지면서 현대 애니어그램에 이제 중요한 전기를 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오스카 이카조라는 또 볼리비아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둘이랑은 다른 이제 데서 배웠다고 자기가 또 이제 가가지고 뭐 어디서 배웠다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워와가지고 클라우디오 나란조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워크숍 형태로 미국의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그 천주교에서 애니어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 전통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오스카 이카조 라인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구르지에프랑 결별한 제자 우스펜스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학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애니어그램 이론을 제일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론을 제일 가깝게 만든 사람이 이제 돈 리처드 리소랑 러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지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라인인 거예요. 우스펜스키가 만든 그 학파 라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근본적으로 종교에서 온 거다 보니까 사실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의미는 심리학이랑 영성을 연결했다. 이 영성이랑 또 심리학은 다르잖아요. 네. 심리학은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 영성은 그 이상 인간이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라던가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는 게 영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은 사람 성격을 그냥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격을 성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높은 경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종교마다 다 있죠. 네. 불교에서 따지면 뭐 해탈하는 거지, 그치?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고, 뭐 기독교에서 따지면은 성화. 그쵸,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 그러니까 절대자의 심성을 닮아가야지. 그건 성화. 그쵸. 그렇군요. 교회 잘 모르. 신학은 어려워요. 그런 것들 이제 득도라던가 뭐 아니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 발달 단계를 보면 가장 높은 단계는 거의 이제 인간이 도달할 수는 없는 단계.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향해야지 되는 단계를 거기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이랑 영성을 연결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 종교들에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종교랑 종교가 아닌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인격을 성숙시켜야 된다. 그런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애니어그램이 이제 현대 심리학도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증명되고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거랑 끊임없이 비교, 검증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계승할 건 계승하고, 네. 보충할 건 보충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강사지만 일반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에 대해서 새로 공부해서 버린 거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 지켜낸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변한다. 성격이 안 변한다. 이거는 증명됐으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버렸냐면은요. 애니어그램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제가 뭐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어요. 물론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저 영어 못 읽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다 봤는데 뭐가 있냐면 그 성격 유형이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거기서 이제 성장 환경이 어떻게 성격 유형 정립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애니어그램을? 그렇지. 그래서 이 유형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자세하게 써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써있는 거를 일단은 읽어보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세상 사람 다 관찰할 수 없지만 어쨌든가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가 이걸 관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틀린 예가 없으면 이거는 대충 쓸모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성격 유형은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봤는데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은 대충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격 심리학, 현대 성격 심리학으로 우리가 배운 부분 중에 있죠. 성격 형성의 성장 환경, 양육 환경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성장 환경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환경 때문에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성장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 유형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그냥 책에 있으면 있는 대로 했겠지. 근데 아무튼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는 있겠죠. 왜냐하면 타고났으니까 이 부모의 이 성격 유형과 자녀의 저 성격 유형과.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검증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해나가야지 되고, 옛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위대한 분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론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애니어그램 이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편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의 이제 애니어그램 사용 원칙과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애니어그램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의 고착, 자기의 성격을 극복하고 성격에서 자유로워지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성격 유형이구나 라고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력을 3단계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우선은 자기를 관찰해야 되죠. 이게 일단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알아보려면 테스트부터 해서 다짜고짜 저 몇 번인가요? 물론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것부터 알려고 하지 말고 애니어그램 이론을 찬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나의 깊은 내면을 잘 관찰을 해보고 평소에 자기 성찰을 많이 했으면은 근데 이거를 금방 알더라고요. 근데 자기 성찰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 관찰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내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난 다음이지. 아, 내가 이런 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변화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과의 동일시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성격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일 뿐인데 그 성격이 그냥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격과의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성격과의 동일시가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안 좋은 거. 그쵸, 안 좋은 거죠. 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나는 화가 나면은 싹 가라앉으면서 피곤해지는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원래 이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인생의 변화, 발전이 없죠. 나는 계속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뿐이에요. 화 잘 낸 애들이랑 사귀었다가, 화나니까 참다가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고착이라는 거를 알아서 성격과의 동일시를 하지 않고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내 성격을 객관적으로 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다른 선택을 해서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애니어그램을 잘 사용해야지 된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